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영화 천밀밀의 주제가인 월량 대표 아적심, 등려군이 불러서 정말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만 출신의 가수인데요. 중화권을 넘어서 한국은 물론이고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을 받았죠. 등려군은 그런데 노래도 잘하지만 언어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어는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광동어, 상해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어까지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공부해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등려군이 이렇게 인기를 끈 건 노래는 잘하는 거 물론이지만 그런 노력도 한몫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나 다른 민족의 언어를 안다는 것,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첫 곡은 등려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월영 대표 아적심.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좋아요. 맞아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나이 있는 분들은 네. 거의 이 노래를 가사를 다 달달 외우듯이 그렇죠. 정말 많이 노래를 들었고, 그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 20대들도 네네. 등려군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낮에는 등소평이 지배를 하고 밤에는 등려군이 지배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요? 그렇죠. 등려군이 이제 한창 막 엄청 유명해질 때 네. 중국 개혁개방을 진행을 하는 그 시기라서 정말 여러모로 이 말을 많이 돌았습니다. 네. 등소평이 지배한다. 등려군이 지배한다. 오히려 등소평을 글쎄 다른 나라에, 중국에 당연히 다 알겠지만 네. 다른 지역에서는 이분이 정치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에이. 근데 등려군을 다 안다는 게 참 네. 신기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 등려군이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도 천재네요. 네, 맞습니다. 등려군이 노래만 잘한 거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정말 다양한 언어를 알고 있었는데, 이 등려군이 아마 어렸을 때 생활한 환경과 네. 또 등려군 자체가 언어에 천부적인 그 재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빨리 언어를 습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어도 아마 한 20살 때 데뷔하면서 이렇게 일본 노래 배우게 됐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습득을 하고, 또 등려군은 사실 대만인 네.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화를, 중국의 표준 중국어를 네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천부적인 재능도 있고 또 노력도 있고 또 네. 가정에서 이사를 하면서 이 등려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나라 말 이외에 다른 언어를 잘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언어 하나만 잘해도 사실 정말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 이분이 재능인데, 그 언어를 한 개도 아니고 2개 이상을 알게 되면 그렇죠. 문화도 익숙하고 내가 네. 어떤 자료를 찾아볼 때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네.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누구나 만나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통역 맞습니다. 없이도. 특별히 저희 이제 교포들 같은 경우에, 중국 네.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도 물론 이제 톤이 한국처럼 이렇게 유창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두 나라 언어와 두 나라 문화를 잘 아니까 네. 교량 역할을 할 때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중국 동포 여러분이 참 부럽더라고요.
살아올 때 네.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때는 같이 동포들이 모여 살고 항상 집에서 조선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 보니까 문화, 언어 그리고 책도 많이 이렇게 구비를 해서 법하는 덕분에 아마 이제 지금 한국에 살 때 이렇게 선생님과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많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동포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중국어로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우리말을 써서 네. 우리말도 잊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또 이중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맞아요. 좋은 거다 하면서 얼마나 현명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중국의 젊은 그 부모님들도 네. 아이를 일부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조선족 학교에 보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요즘은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러지만 네. 그래도 선생님끼리는 조선말 많이 사용하니까 그 환경에 애를 노출시키는 거죠. 정말 이중언어를 잘하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자체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동포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박근식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생일 선물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생일이 있다. 그래서 생일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준다. 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일까요? 그럼 친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준 적이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의 생일 축하 선물을 사줄 때 별로 비싸지 않더라도 뜻있는 선물을 사줍니다. 내 생각에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부모님들께서 힘겹게 벌어온 돈으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죠. 때문에 친구 생일에 값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면 자기 손으로 정성 들여서 만든 축하 카드나 아니면 비싸지 않은 선물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꼭 돈으로 사기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정겹게 해주는 것이 친구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써서 산 선물이라도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건 낭비하고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는 것도 좋지만 다정한 말 한마디 또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제일 값비싼 선물이 아닐까요? 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생일 선물을 보통 10대 남자 학생이라면 네. 게임에 관련되는 선물을 해주거나 그렇죠. 그 가격이 얼마 비싼 거를 그렇게 여자애들 좀 꼼꼼히 따지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평소에 값비싼 선물 말을 이제 사이좋게 지내다, 말을 잘한다. 이거 어른들이 하는 말투인데 아마 그렇죠.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았을까. 네네. 그리고 부모님이 힘겹게 어렵게 버시는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생활 저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요즘은 사춘기가 좀 일찍 돼서 네. 뭘 안 사준다고 떼쓰는 애들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힘들게 돈을 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네. 아들이 있으면 너무 든든하겠습니다. 든든하시겠죠. 근데 사실 선물이란 게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한테 특별히 소용되지 않는 거면은 글쎄요. 그렇죠. 저희들 보통 이제 선물을 살 때 학생들이 보통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상대방한테 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평소에 그 친구를 관찰하고 이 친구가 요 시기에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얘가 원하는 거를 사주게 되면 그 선물이 제일 최고 선물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막 바쁜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걸 선물해주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생일 선물이나 어떤 선물 받으신 거 두고두고 기억하고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 생일 선물에 아마 애가 준 생일 선물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유치원 때. 아, 네. 유치원 때 그 고사리선으로 어린이집에서 네. 그 어버이날에 사실 생일 선물보다는 그 어버이날에 네. 그 꽃을 접고 거기에다가 아마 선생님 시킨 것 같긴 하지만 예. 글 쓰고 그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아마 이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제 생각에는 하루 아니라 한 달 동안 그 과정을 네. 애가 다 해줘 줬는데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는 그 선물이었고 네. 애가 정말 정중하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고 그 자체를 남겨놨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해 만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동되는, 물론 그전에는 값비싼 선물도 많았겠지만 네. 그 종이에 그린 그림과 종이로 만든 그 꽃들이 네. 저 마음에 제일 와닿고 애가 계속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네. 그때 담았던 그 마음에 뭐 엄마 사랑해요 뭐 이렇게 글씨 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보면 막 좀 사실 삐뚤빼뚤하고 맞아요. 글씨가 잘 제대로 써지지 않지만 네. 거기에 담겨진 정성을 저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림 속의 엄마를 네. 최고 예쁘게 그렸는데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네. 얘 눈에는 그게 공주처럼 그리는 모습 보고 정말 항상 아이한테는 엄마가 어떻게 보면 공주이고 아름답겠구나. 네. 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쓴 것도 한마디라도 평소에 네. 따뜻하게 어머님한테 해주시거나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닐까. 예. 이 편지를 보내온 박근식 학생이 친구의 생일 축하하면서 아주 정성껏 쓴 카드도 좋다 했는데 정말 이 한 장의 카드가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아요. 많죠. 생일 선물 때면 이전에는 우리 아이가 막 그 선물을 가져와요. 근데 가져왔는데 어떤 친구는 카드도 없어요. 어떤 친구는 카드 있는데 네. 그 프린트한 거예요. 그냥 그 카드 원래에다 생일 축하해요 하고 네네네. 자기 이름 쓰고. 근데 어떤 친구는 정말 정성 들여서 그 글을 썼는데 네. 선물을 보는 거 하나 우리 같이 읽어요. 그쵸. 그리고 막 감동되고. 네. 근데 요즘은 정말 코로나 이 시대라서 그런지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다 보니까 거의 뭐 맞아요. 감동되는 것보다 그냥 선물 왔네.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 카드 뭐 써서 보내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게가 훨씬 네. 더 이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왔을 때 요즘 보면 배달하는 것도 네. 그 프린트했지만 글로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 손님들한테 이렇게 네네네. 정성들을 만들었으면 해서 프린트했는데 예. 그것도 의외로 감동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동포분들은 생일 때 보통 어떤 선물 많이 하세요? 나이 따라 좀 다른데 좀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네. 이제 부모님이 사주는데 제가 연기를 했을 때 좀 특이한 그 상황 봤는데 저희는 이제 큰 뭐 돌잔치나 뭐 어떤 큰 뭐 60대거나 뭐 칠순 이럴 때 잔치를 사람을 다 부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연기를 갔더니 한 분이 불러서 갔는데 정말 한 10상을 차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생일이 48살이었거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남성분들이 생일 매해마다 크게 잔치를 벌인대요. 그 사람들이 오고 물론 이제 생일 선물보다는 이제 돈을 갖다 드리는 분도 많지만 네.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얼굴을 본다고 하는 그것도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생일 되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는 봤어요. 같이 모여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액수가 있는데 나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맞다. 네, 그런 거를 모여서 해주니까 다음에 네. 내 생일 때는 나도 비슷한 가격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그것도 참 봤습니다.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친구가 원하는 거 다 같이 모아서 네, 친구 일동.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조금 약간 비싼 백을 사고 싶은데 네. 요 정도는 부족하다. 그러면 생일 선물에 딴 거 주기보다 네. 맞춰서 그 돈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뭐 부족하다 하면 반을 맞춰주든지 이러면 그렇죠. 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생일에 우리 친구들한테. 미리 문자 보내세요. 제가 이거 원한다. 알겠습니다. 차태현이 노래합니다. 생일 선물. 너의 표정만이 떠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북경시 통주구에서 김성옥 씨가 보내왔습니다. 디카시 쓰는 친구 양명금 이란 글인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지난해 여름 내가 조선족 디카신 협회 위챗 그룹에 가입하여 우연히 디카시 쓰기 선배이고 또한 디카시 잘 쓰는 양명금 새 친구를 사귀게 되어 개인 위신을 추가하였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 디카시에 대해 많이 담론하였는데 하루는 친구가 자기 휠체어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자기 휠체어를 사진 찍어 디카시를 써서 그만 깜짝 놀랐다. 디카시는 우선 반드시 본인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하고 그 사진에다 문자를 함께 표현한 시를 말한다. 잃어볼 때 그가 휠체어를 타고 그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했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장애인이란 사진이면 사진이나 어느 글귀 모퉁이라서라도 구김살 같은 티가 나는데 이 친구는 외려 정상인보다 더 밝게 웃는 모습만 보여지니 누가 봐도 그를 장애인이라 믿지 않는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짬만 있으면 사진 찍으러 나가고 만약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면 조카라도 불러서 같이 나가서 꼭 자기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어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 소유자이다. 심지어 작년에 시부모 제사 때 상기실까지 자가용으로 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갈 때에는 아들이 등에 업혀가서 제사도 보고 디카시 사진도 찍어왔다. 그가 이렇게 매일 모든 정력을 들여 쓴 디카시는 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평의하는데 금상, 은상, 가작상 등 8편이 수상을 하였다. 그는 또 상을 받은 작품과 자기가 이미 쓴 260여 편의 작품을 18집으로 나누어 편집 제작하여 그룹에서 공유하였다. 그날 저녁 나는 친구한테서 그의 험난한 경력을 들었다. 첫 돌 전 친구는 심한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3살이 되어도 서지도 못하고 어디라 없이 벌벌 기어 다녔는데 불행하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난 후 마음이 한량없이 좋은 계모가 들어와서 친엄마 못지않게 후딸을 보살펴 주었다. 결혼 후 낮에 밤을 이어가며 남이삭 뜨개질도 하고 수노이도 하고 심지어 황연 수구잠에 가서 담배 가리기 일하며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다해 아들을 잘 키웠다. 지금 친구는 아들도 외지에 있고 또 남편도 병으로 세상 뜨다 보니 단 혼자뿐이다. 허나 그는 항상 드넓은 사회를 가정으로 멋진 위챗그룹 회원을 친인으로 날마다 스케줄이 꽉 차서 너무 분망하다. 연변 영화 드라마 애호 협회로부터 2021년도 우수협회 간부, 우수 위챗 문화사업자란 큼직한 상장과 연변 지체 장애인 협회의 우수 증서도 수여받았다. 그리고 지혜학교 위챗 그룹을 위주로 하여 5개 위챗 그룹이 회장, 부회장직을 맡았고 수십 개의 문학적인 위챗 그룹에 가입하여 좋은 시와 좋은 글, 문학적인 좋은 작품들을 많이 공유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디카시 잘 쓰는 나의 영원한 친구 양명금에게 만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네. 중국 북경시 통주구 김성옥 씨가 친구 양명금 씨에 대해서 긴 글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때문에 저희가 짧게 줄여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편지만 봐도 양명금 씨가 디카시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장애인 아들 등에 있는데도 업혀서 가서도 사진을 찍으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카시가 이분이 어떻게 삶의 한계 부분이 된 거죠. 네, 삶의 그렇죠. 활력소를 네. 불어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일마다 맨날 디카시 네네네.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 수도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아마도 디카시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디카시 조선족 디카시 협회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위챗으로 본인이 디카시뿐만 아니라 디카시의 예를 들어서 9월 16일 디카시 전 이래서 저한테 보내거든요. 네. 그럼 전 들어가서 사진과 짧은 디카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카시는 어떤 건가 하면 일단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아래에 굉장히 짤막한 시를 이렇게 입혀서 하는 게 디카시입니다. 네. 디지털 카메라와 문학 작품의 시 조합입니다. 네. 디카시. 요즘에 디카시 회원들도 중국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와 계시는 동포들도 네. 디카시 전도하고 맞아요. 많던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전에 시를 할 때는 그냥 시만 보잖아요. 네. 근데 디카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고 그럼 그 사진에 내가 그때 감정을 네네. 근데 시를 보니까 대부분은 대여섯 줄밖에 안 돼서 그렇죠. 좀 하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문학에 입문한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원래도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문학에 소질이 깊은 분들 많으니까 보편화되기가 좋은 그런 협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카메라로 사진 찍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늘에 구름 있는 것만 딱 카메라를 들이대도 한편의 그림이 되는데 네. 거기에 느낌 몇 줄 적어서 디카시 이렇게 함께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소양도 좀 확인할 수 있고 네. 친구들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들 보통 사진을 찍어서 모멘트 올리면 네. 다른 사람들이 왜 찍었는지에 대해 사실 네네네. 그렇게 크게 안 보고 그냥 잘했다고 잘 이렇게 찍었네. 네.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글이 올라오게 되면 짤막한 글이 와닿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네. 네. 많이들 하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이렇게 네. 사진을 예를 들어서 모범 식당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네. 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경에 있는 한국 식당인데 네. 위에는 한자 밑에는 한글 네. 그러면서 여기다 쓴 게 우리말 우리글 마음에 와닿는 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짤막하게 네. 그 디카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베이징에 있으면서 우리말 사랑하는 마음을 예. 그냥 단순 모범 식당이 아니라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사진 찍으셔서 거기에 느낀점 몇 줄 딱 써서 네. 사진만 올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같은 단톡방이나 위챗방에 있는 친구분들 공감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맞습니다. 참 네가 이런 걸 생각했구나. 나는 여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네. 이렇게 생각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때 심정을 짤막하게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죠. 워낙 이렇게 짧게 보는 네네네. 게 유행이라서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네요.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갑자기 부담됩니다. 네. 안치환이 불러주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알마티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전이 성황리에 열렸다면서요? 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우리 중소 또 중견기업의 독립국가 연합, 그러니까 CIS 시장 진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알마티 한국 우수상품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이제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열렸는데요. 네. 먼저 오프라인 전시회에서는요, 국내 기업 105개사와 카자흐스탄 바이어 170개사가 온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요,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펼쳤고요. 또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관을 마련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또 기업 관계자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홍보하고 또 지원을 부탁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카자흐스탄 현지 온라인 유통망인 사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와 또 협업을 해서 코트라의 B2B 온라인 플랫폼 바이코리아 내에서 또 한국 상품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정훈 코트라 CIS 지역본부장은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위해서 CIS 수출 시장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다른 무역권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도 요청했다면서요? 예. 중앙아시아의 우리 의료 한류를 소개하고요. 또 의료기관들의 현지 진출을 타진하는 행사가 이제 알마티에서 열렸거든요. 지난 19일에.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보건부 관계자가 이제 이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한국 의료기관들의 이 카자흐스탄 진출 그리고 투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알마티에서 열렸는데요. 이 2022 메디칼 코리아 인 카자흐스탄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행사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네. 이날 개막식에는요, 현지 의료계 인사 그리고 양국 정부 의료기업 관계자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 그리고 인근의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주변국 의료계 인사들도 참석을 했고요. 특히 한국에서 온 삼성서울병원 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등등 국내의 아주 주요 의료기관들도 참석을 해서 또 이 중앙아시아 진출에 아주 높은 관심을 반영을 했습니다. 첫날에는요, 한국 카자흐스탄 보건 협력 포럼 그리고 또 한중앙어 의료 협력 학술 교류회가 열려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국가별 중증 질환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이슈 이런 등등 여러 다양한 또 한국의 최신 중증 치료 기술 이런 것들이 소개됐고요. 예. 또 우리나라가 우수한 IC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이런 사례들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둘째 날은 이제 카자흐스탄의 현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의 의료 홍보 그리고 1대1 수출 상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국의 우수 의료 기술을 현지에 소개하고 한중앙아 국가 간의 의료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라면서 의료 기술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의 최신 트렌드 정보 교류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비즈니스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은요, 이 중앙아시아에서도 해외 의료 관광에 대한 그 수요가 높은 국가이고요. 또 네. 환자 1인당 지출 비용이 높은 대표적인 고부가 고성장 의료 관광 시장으로 꼽힙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한민족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유즈노사할린시 한인문화센터 대관당에서 제5회 장인들의 박람회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이 축제는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 대학과 사할린 주한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날 모든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하며 5년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장인들의 박람회가 정말 다양했고 내용이 한 번도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사할린 국립대 이밀비라 학장의 역할과 공로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약 90명의 참가자들은 유르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크라스나고르스크 중학교와 한글학교 학생들이고 사할린 국립대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한민족 문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로서 한국 문화 경시대회, 퀴즈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의 수상자와 입상자라고 주최 측이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축제 주제는 뭐였을까요? 네, 이번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의 주제는 탈이었습니다. 이날 특강을 한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하이올가 수석 연구 전문가는 한국 탈의 역사, 종류와 구조, 특히 화훼탈을 간단히 소개하고 주 미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민족 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준비 자료로 학생들이 탈의 기본 모형을 제공해야 했는데 한민족 공예에 관심이 많은 이밀비라 교수가 아이디어를 넣어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깁스로 탈 모양을 만들고 탈을 한지로 덮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탈의 색상도 다양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흰색, 회색, 검은색, 녹색, 파란색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축제를 위해 탈 90개를 임 교수가 거의 혼자 준비했답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절 기분을 내어 탈춤도 추기도 했습니다. 사할린 주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이 사할린 국립대 한국어 전공 1학년생 몇 명에게 즐겁고 하기 쉬운 탈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리아 밴드의 뷰티풀 코리아 노래에 맞추어 탈을 만들기 전에 무대에 오른 신입생 3명과 이병일 원장은 신난 탈춤을 선보였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5회 장인들의 박람회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가 벌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지속된 이 장인들의 박람회가 그동안 내용도 아주 다양했고요. 한 번도 내용이 반복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행사장에는 90여 명의 한민족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였었고 탈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석고와 그 위에 한지를 덧대서 만들어진 전통 탈에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완성해서 탈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소리아 밴드의 뷰티풀 코리아 노래에 맞춰 간단히 탈춤을 배우고 선보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우리 뭐하고 놀까? 숙제는 다 했어? 아니, 야, 넌 어떻게 맨날 놀 생각만 하냐? 지금 숙제하고 있잖아. 근데 넌 어쩜 그렇게 글씨도 예쁘게 쓰냐? 야, 글씨만 예쁘냐? 성격도 좋지, 얼굴도 예쁘지. 자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근데 넌 글씨가 그게 뭐냐? 땡땡땡땡 분이 노하시겠다. 글씨 좀 똑바로 써. 땡땡땡땡이 누구야? 너네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 야, 너 정말 땡땡땡땡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 응. 헐, 너 수업 시간에 졸았지? 안 졸았거든? 근데 왜 모르냐?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잖아. 아, 진짜 궁금해 미치겠네. 그니까 땡땡땡땡이 대체 누구냐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 아, 맞다. 땡땡땡땡. 에이, 생각나는 척 그만하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도 그분 나온단 말이야. 아이, 뭐시 어쩌고 어째? 진짜거든. 한글을 창제한 분이 이분이라고 했더니 좋아하는 게임에 나오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러게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글을 창제한 이분은 조선의 제4대 왕인데요. 성은 이씨고 이름은 도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 글자인 한자로 글을 적거나 한자의 음만 빌려와서 글을 썼는데요.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게다가 한자는 백성들이 배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문자라고 판단을 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예전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글이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해시계와 물시계, 치국이 등을 만들어서 과학기술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요. 조선의 4대 왕인 이분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이분은 한글을 창제한 후 책을 만들어 한글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세종대왕, 2번 염라대왕, 3번 우리 엄마.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분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치, 법률, 역사, 천문, 농업기술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이 있는데요.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한 것이죠. 10월 9일 한글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한글은 창제 기록이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이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돼 있는데요. 동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분의 업적이나 또 훌륭한 점 또는 한글에 얽힌 얘기가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워낙 많이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서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는 9일이 한글날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한글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지역에서도 오래전부터 우리 한글 문자의 우수성,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이 한글을 창제한 이 창제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 이러한 모든, 그리고 또 우리 한글 자모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소련 지역의 언어학자들에 의해서도 이미 조명이 됐고 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우리 한글에 대한 우수성, 이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련 시절에는 또 다른 어떤 이념적인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묻혀서 이렇게 많이 조명받지는 않았지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특히 소련이 개방된 이후로는 이 한글의 우수성이 널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유네스코에서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문맹 대치에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서 고려인들도 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고, 또 한글 날이 언제라는 것은 개방된 이후로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네. 특히 또 김병학 관장님께서는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에게 오랫동안 우리말과 우리 글 가르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저하고도 사실 인연이 있지요. 제가 네. 1992년에 카자흐스탄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계기가 민간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고, 네. 또 그곳에서 이 고려인 집거지에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쳤고, 또 나중에는 대학에서 한국어과 강사로 이렇게 일하면서 10여 년간 한글을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저로서도 또 한글날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감회가 남다르고, 또 고려인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한글을 깨우쳐가고 또 한글의 우수성에 눈떠가는지를 그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라서 저에게도 기억이 이렇게 새롭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예. 그때도 그 고려인들이 우리말과 글을 배울 때 열정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대단했죠. 왜냐하면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 고려인들에게서 모국어와 모국 문화의 그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아주 잊어버린 모국어를 배우자는 이런 그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갔을 때보다 4년 전에 88 서울 올림픽이 열렸죠. 네. 그때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소련 고려인들이 이 남한 사이가 닫힌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국의 어떤 그 식민 치하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걸로 그런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했는데, 네. 올림픽이 열리고 또 소련이 구체적으로 참가하고 그때 고려인들이 선수단과 임원으로 직접 참가해서 보고 거기서 실상을 깨달았던 거죠. 대한민국이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조국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고 세계적인 국가가 됐구나.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국어를 소련 체제에서 많이 잊어버렸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모국어를 배우자. 그래서 그 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예. 우리 고려인들 지금도 뭐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도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글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이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이렇게 식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우리말과 글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는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제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네. 가지 확실한 것은 소련 시대에 태어난 그 선배 세대들, 어른 세대들,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그 자기들의 윗세대들보다는 지금 더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한국어도 더 잘 알고 네. 한국 문화도 더 잘 이해하고 또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향유하고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언어나 문화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진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여 년 전 이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까지는
우리 모국어가 거의 이렇게 소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고 사라져가는 이 언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당시는 위태로웠죠. 그것에 비하면 지금의 고려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이 구사력 실력이 월등히 이렇게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류 영향으로 인해서 고려인 4세대, 5세대 중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고려인들도 많고 이제 실력도 좀 많이 늘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려인들 만나보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1세대 어르신들 살아계시던 분들은 모국어를 고스란히 모국어로 이렇게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역시 모국어를 이렇게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면 뭐랄까요? 아무런 거리감이 없습니다. 언어가 통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 세대들은 소련 시대에 태어나서 소련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하고 이 사고방식이나 언어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네. 어떻게 지금 세대들은 약간 유턴하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우리와 많이 가까워졌고 우리 문화를 공통으로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우리와 가깝고 그래서 모국어를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변에 이 저변이 이렇게 넓혀졌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 많은 수가 이 모국어를 알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한글날을 앞두고 고려인들의 우리말 공부에 대한 얘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창식의 가나다라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